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블루하이드로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번 그 촬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내년 봄이 저는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요소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물에다가 요소를 녹인 겁니다. 농도는 한 33%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 20년 기준으로 대략 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요소수에 사용된 요소의 양이 대략 한 8에서 9만 톤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수입이죠. 우리나라 연간 요소 수입량은 2020년 기준으로 84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량 중에서 요소수에 투입된 거는 대략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냐? 비료에 쓰이고 있는 거죠. 요소 비료 가격이 작년도에 250불 정도였는데요. 지난주 말 기준으로 830불대까지 가격이 튀어버렸죠. 자, 우리는 요소를 못 만드는가? 예,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77년도에 당시 기준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암모니아 공장이 준공이 됐었죠. 여수에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 33만 톤 규모의 요소 공장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설비들을 다 여수에 있는 설비들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암모니아를 만들고 요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원재료가 납사라고 하는 겁니다.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는 거죠. 비쌉니다. 단가가 나오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요소를 암모니아를 만들고 요소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장 적합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가스도 안 나오잖아요. 특히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활용하기는 불가능했었던 상황이니까 당연히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요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는 유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나름 가동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가격에 대한 원가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암모니아 요소 설비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입을 통해서 이것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거를 중단을 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 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요소를 석탄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겨울철에 석탄 수요 증가에 따른 이쪽 생산량 감소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10월 중반에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정책 발표가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겨울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한계,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멀지 않은 먼 과거이긴 하죠. 97년도 IMF 상황도 한번 되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97년, 98년도 IMF 위기 때 말레이시아나 우리나라나 빠르게 IMF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대응 방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IMF의 공고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IMF를 추종했었던 정부 관료들이 쫓겨났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외화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고정환율 제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IMF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근데 똑같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처럼 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원유와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입할 돈이 없죠. 누가 그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00% 수입인데요. 원유 가스는. 말레이시아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97년, 98년도에도 원유와 가스는 차고 넘쳤습니다. 수출이 가능한 국가였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데는 크게 에너지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우리보다는 훨씬 잉여로웠죠. 비슷한 사례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98년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나라는 아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못 갚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나라죠.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에 러시아는 전체 부채의 30%를 탕감을 받았죠. 말 그대로 땡 잡은 거였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와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하기는 힘들어요. 누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신재생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기도 다른 나라들 대비 상당히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발전 효율,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효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으로 거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적어도 뭐 2배에서 3배 정도의 더 많은 신재생 발전 단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비슷한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은 우리랑 산업 구조가 유사합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이고 자원이 없죠. 독일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에너지가 가장 없는 나라이기도 하죠. 특히 신재생 발전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을 태양광보다는 많이 설치했고 하고자 합니다만 지리적,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GWEC라고 하는 데가 이제 글로벌 풍력발전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GWEC에서 작년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별로 풍력발전 설비를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국가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GWEC에서 얘기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풍력발전 규모가 대략 680기가와트 정도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물론 이건 되게 아이디어란 숫자입니다. 이론적으로 설치 가능한 규모가 한국이 그 정도란 얘기지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다 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주도 넘어서 2호도 그쪽까지도 전체 영역 안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론적으로 설치 가능한 규모가 우리나라가 풍력발전 기준 한 680기가와트시다라고 GWEC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203기가와트다라고 GWEC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간 나시면 독일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북부 지역이 연안이죠. 바닷가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안선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독일 바로 위에 또 한 나라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연안에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신재생 발전을 의미 있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난 여름에 독일 정부하고 나미비아하고 이제 공동 협약 같은 거를 발표를 했어요. 나미비아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식민지였던 국가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미비아에다가 대규모의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를 독일과 같이 건설하고 여기서 발생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거기서 나온 수소를 독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미비아는 면적이 독일의 2.3배, 인구는 250만 명밖에 안 되고요. 발전 능력은 1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0.68기가와트, 680메가와트 수준이죠. 작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기에 대해서 전해조 투입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나미비아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는 땡큐일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 돈을 대고 영토를 일정 부분 내주고 이쪽에서 향후에 전력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그쪽에서 메이크업할 수도 있고, 잉여 전력은 독일이 나름 활용해서 자기들에 갖다 쓰고 일정 부분 돈을 여기다 얹어주고,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독일은 나미비아에 대한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뿐만이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죠. 중남부 지역에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는 특이하게 전체 발전량의 99%가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국가인데요.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가 44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그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려고 해요.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겠죠. 이제 독일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지를 했어요. 뭐냐? 독일의 노림수는 하나죠. 어쨌든 지금도 콩고 민주공화국은 발생된 전력의 99%가 수력이고, 44기가와트의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저기서 1%도 뭡니까? 10%를 다 내준다 하더라도 99%를 온전하게 신재생 전력을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독일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독일의 에너지 영토 확장 노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상당히 영리한 선택인 겁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예전에 식민지 어떤 나라에서 아니면 콩고 같은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 돈도 없으니까 그런 나라에다가 돈 대주면서 우리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 JV 형태로 투자를 한다는 것, 상당히 영리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들은 독일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왜 우리는 IMF 때 말레이시아 같이 못했는가, 자원이 없으니까. 독일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요소수 사태, 그리고 봄철에 예상되는 비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영토 안에서 해결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암모니아 공장을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5대5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라고 결국에는 전기화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뭘로 만들 거야? 풍력이나 태양광일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나 암모니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소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저당도 안 돼. 암모니아도 쉽지 않아. 우리나라의 발전효율은 너무 낮아. 요 영내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독일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따라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요소수 사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수소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블루 하이드로진 프로젝트인 건데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마무시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죠. 물론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그거는 좀 더 상황을 놓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린 하이드로진,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완결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향후 한 10년 동안에 수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화학 같은 부분에 분명히 필요한데, 이 수소를 누가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전해조로? 그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에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누가 들어올 거냐? 현재 에너지 국가들, 에너지 업체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카본 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블루하이드로진 400만 톤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400만 톤의 블루하이드로진을 전해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24기가와트가 필요하고요. 이걸 풍력 발전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못돼도 6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 규모가 필요해요. 2020년 전 세계 풍력 발전 규모가 대략 740기가와트였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죠. 이거를 블루하이드로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우디가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즉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얘기죠. 시장을 선점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습니까? 지금의 오펙과 같은 똑같은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블루하이드로진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소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독일의 사례를 좀 계속 공부하면서 독일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루하이드로진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